이어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1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합니다. 박 후보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했죠. 멀쩡한 건물을 4년간이나 잊고 있었다는 설명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어제 박형준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박 후보가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 홍보기획관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 해임, MBC PD수첩 PD 체포, YTN 노종면 언론노조 지부장 등 33명에 대한 해고와 징계, 그리고 용산 사태를 덮기 위한 군포 연쇄살인 사건 적극 홍보 지침 등입니다. 이 밖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아직 답변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랑 인터뷰에서는 오늘 발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뉴스 원정대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재산신고에서 건물 신고를 누락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슈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이 분석하는 서울시장 판세, 그리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이수정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칠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TBS가 YTN과 함께 여론조사를 통해서요,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리얼미터 배철호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BS YTN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이틀간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 그리고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예, 리얼미터가 TBS와 YTN 공동 의뢰로 지난 22일, 23일 어제 그제죠.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22일이면은 이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23일이면 어제 단일화 결과가 이제 발표된 날, 예, 그렇죠. 그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제가 그건가요? 가상에서 오세훈과 박영선, 안철수와 박영선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건가요? 네, 그 문항은 그렇게 물었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수 여론조사 회사가 이번에 좀 스텝이 많이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19일 날 등록한다라고 해서 20일, 21일 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뤄지면서 맞아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안심번호라는 것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면 소멸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원래는 후보 등록하고 이제 클리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상 대결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좀 혼돈을 했었는데 이 조사는 후보가 정리되고 나서 물은 조사가 아니라 가상 대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수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조사 하나하나 살펴볼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박 후보가 열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2% 보였습니다. 없음이 12.6, 모름무응답 23.3. 전체적으로 19%포인트 20% 차이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모름무응답이 몇 퍼센트?
없음이 12.6, 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2.3. 아, 그 정도 나오군요. 예, 전체적으로 부동층 규모가 한 15%.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층이 다른 기존 조사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항상 그 정도 비율을 유지했었나요? 다른 조사에서 특히 이제 뭐 리얼미터. 전화 면접과 ARS 차이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동층 규모인데 저희 조사했을 때 뭐 이 정도 수치는 뭐 통상적인 수치다. 뭐 통상적으로? 특별히 더 높다거나 특별히 더 낮았다. 뭐 이건 아니고 그냥 나타날 수 있는 수치를 뭐 그대로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꺾고 결국은 단일 후보가 됐는데 계속 상승세인 건 그렇죠. 탄력을 받은 건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기 지난 한 일주일 열흘이 관심이 이렇게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좀 많이 쏠렸었고 그 이제 내부적 요인이라면 외부적 요인이라면 아무래도 LH 투기 네네. 의혹 사건이 네. 출구 없이 계속 진행되었던 그런 요인이 야권 진영에 좀 우호적으로 네. 나타나고 우호적인 정서가 후보 지지율에 좀 그대로 좀 투영되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LH 때문에 이제 여건이 굉장히 힘들어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내곡동에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또 공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여론조사상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데 뭐냐면 네. 한참 이제 그 상대 부동산 문제가 달아오를 때 그 건드렸던 거 다시 물타기를 좀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좀 조정 국면에서 꺼냈으면 어땠을까 좀 유효타 좀 정타로 있었는데 네네. 자칫 이게 뭐 장군멍군한다고 희석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끄집어내므로써 상대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 건 아니냐. 오히려 좀 조정이 되고 후보에 대해서 하나씩 검증을 하면서 네. 냈더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내곡동 의혹을 이건 이제 선거 전략상 어쨌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각각이 준비한 카드들이 있는데 그렇죠. LH 사태가 한참 물오를 때 그때 꺼내지 말고 차라리 지금쯤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나서 약간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내놨으면 조금 더 유효타가 됐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예. 네. 지금 박영선 후보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선거는 물론 이제 보름이 긴 시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기도 네, 한데 그렇죠.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상황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유세차 다니고 이제 직접 뭐 네네. 기호와 선거운동. 이름이 쓰여진 그 운동복을 입은 운동원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을 텐데요. 네. 선거 상황에서 그 이주 상황에서 20%는 충분히 앞서가는 후보에게는 안심할 수 없는 수치고 아직은. 쫓아가는 후보에게는 아직도 뭐 절망할 수치는 아니다.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이주면은 네. 충분히 좀 열려 있는 수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이제 붙었던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그리고 종로구에서 오세훈 후보와 또 정세균 후보가 붙었던 그것도 그 전에 한참 뭐 10% 20%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박빙이거나 아니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도 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기관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번 후보 단일화 보면서 여론조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는 건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뭐냐면은 뭐 유선과 무선 비중, 네네. 일반인들이 과연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인가, 뭐 주중조사와 주말조사, 네네. 뭐 그런 것들 사실 자칫 이것이 그 특정한 진영과 정당 이슈에 따라서 뭐 어떻게 설계하느냐, 네. 유무선 비중을 어떻게 하냐, 이게 주말에 했네, 주말에 했네, 무슨 백인이 아니네 이런 거에 따라서 유리하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네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이번 하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는 적합도와 경쟁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과거 이제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좀 빗나간 사례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2010년 선거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주로 유선 조사를 많이 했어요. 주로 유선, 네네. 유선 조사와 뉴스 그때 모바일 조사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이었는데 유선 조사로 하다 보니까 유선 조사와 무선 조사의 응답자 정향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나홀로 가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800만이 넘어간 상황인데 나홀로 가구에 집에 유선 전화 깔아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즉 뭐냐면은 표본 틀에서 이미 유선 나홀로 가구 그 무선 유선이 없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전화에서 강세를 보였던 흔히 말하는 고연령층, 주부, 뭐 자영업층 이분들의 의견이 주로 이제 과대 표집되고 반영하다 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앞에 그 진행자께서 사례를 든 것처럼 네, 벌써 10년 전 과표집되고 네, 네. 이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이제 제어가 됐습니다. 이제 해법으로 나온 것이 이제 RDD가 나왔다가 이제는 안심번호가 네, 네. 나오면서 네. 이제 표본은 숫자보다는 대표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얼마만큼 전체를 대표하는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안심번호가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 대표성이 확보되었고 이제는 발표된 숫자와 결과가 네. 그 저희 근사한 비슷한 수치를 좀 보이고 있다. 굉장히 네. 안정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월 7일 선거일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재보궐 선거 때 보면은 주로 50%가 안 됐죠. 예, 투표율이요.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재보선과 이제 지방선거는 좀 투표율이 낮다. 낮은. 그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나타난 수치죠. 이번에는 이게 사실 이제 내년 대선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워낙 또 서울, 부산 이렇게 큼직큼직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전망을 혹시 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 예측률 당락이나 예측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투표율. 날씨도 또 지장이 그렇죠. 있고. 뭐 네, 날씨 맞아요. 요인 또 이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뭐 느슨해지고 또 지고 있으니 또 우리가 좀 더 결집하고. 결집하자. 이것이 결국 이제 여론조사 수치와 결과치가 왜 다르냐. 네. 결국 그것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결국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장이 나와야 그 수치가 실제 살아있는 결과치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투표장이 안 나오면은 네. 아무래도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뭐 마음은 있지만 집에 계시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열혈 지지층들 있잖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적극 투표층. 이번에 같이 조사가 됐습니까? 예, 이번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투표할 것 의향은 93.6을 보였고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투표, 흔히 저희들이 적극적 투표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적극 투표층이 77.8, 아마 투표할 것 같다가 15.7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율은 항상 그 응답 대비해서 네.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사회 규범적 응답이라 그러죠. 정답을 네. 이야기함으로써 네. 이제 좀 회피하려고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역대 재보선 수준은 좀 뛰어넘는 투표율이 역대 수준보다는 좀 뛰어넘는 수준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 55% 요 구간에 네네. 다들 그 투표율 예측을 이번에는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적극 투표층 나 반드시 가서 할 거야라고 응답한 이제 비율이 약 7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수치인가요? 그렇죠. 이번 선거 아무래도 관심이 크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자체가 대선 전초전이고 서울이라는 상징성, 영향력 그렇죠. 네. 등에서 관심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표율도 네.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무선, 유선 얘기하시고 또 주중, 주말 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뭐 정치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이 무선에서 한참 싸우다가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중, 주말 이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주말을 넣었어야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중, 주말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네.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과거 유선을 주로 했던 시절에는 네. 주중과 주말 조사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재택률이라고 하는 네. 그 주중에는 아무래도 그 응답을
구하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집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응답률, 참여율, 재택률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주중 주말 효과는 상당히 좀 상쇄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정례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을 말씀드리면 갤럽 같은 경우는 화수목 주중을 하고요. MBS 같은 경우도 월화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화수목 다 주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네.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중 주말보다는 유무선의 비중 네. 또 표본을 얼만큼 대표성 있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재질문 이제 문항이 뭐 변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진 이유가 재질문이 들어가서 졌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재질문 횟수를 넣느냐 안 넣느냐도 단일화 조사에서 큰 쟁점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먼저 생각나는 후보, 네.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후보들에게는 재질문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재질문이 없을 때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재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네. 충성도는 낮지만 네. 대부분 관여도는 낮죠. 네. 관여도가 낮다. 그리고 중도층 이런 분들이 이제 재질문했을 때 응답률이 많거든요. 즉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그렇다라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 그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데서 강세를 보였던 포지셔닝 되어 있는 후보. 즉 그렇다라면 나경원 후보는 아마 첫 질문에서 많은 응답이 나왔고 네. 제 질문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오세훈 후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당신의 재질문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까? 오세훈 후보와 뭐 나경원 후보 둘을 물어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그렇죠. 대답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과 나경원 중에 누가 더 뭐 적합합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네. 거죠.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모론무응답층 있잖아요. 모론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물어보려. 그렇다라면 이러저런 거명됐던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또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중에서 누가 더 어떠하다고 적합도든 경쟁력이든 네. 그 개념화된 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분들에게. 네. 그래서 이 재질문 조항이 다 들어가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도 이기고 안철수 후보도 이겼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나름 뭐 설득력 있는 나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도도 중요한데 이번에 이 정당 지지도는 후보 지지율과 어떻게 좀 비례하고 연동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상황에서는 보통 네. 후보 지지율에 저희들이 눈길이 많이 가지만 네. 사실 기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지지율과 네. 그 국정평가는 네. 선거의 좀 기본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기본 그 펀더먼털적인 측면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근거에서 그래서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후보의 개인기가 좋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 약간 디폴트로 당의세 네, 네. 또 이제 후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정평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32.7%, 더불어민주당이 23.5% 그렇게 나왔고요. 네. 국정평가는 잘하고 있다. 네. 긍정평가가 67.0%, 네. 잘 못한다. 부정평가가 30.4% 각각 네.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한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네. 상황들. 그럼 어쨌든 정당 지지보다는 후보 간의 이 지지율은 더 격차가 큰 건 사실이네요. 지금 오세훈, 박영선 후보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그 후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율이 23.5였고, 네. 후보 지지율이 29.2, 6%포인트 아웃퍼폼 상회하고 있고,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은 32.7이었고, 후보 지지율은 48.9. 아무래도 기본 정당 지지율에 네.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네. 뭐 무당층 이분 같은 경우는 20% 이상 나왔는데, 네. 결국 당은 당대로 찍지만 후보로 가면은 아무래도 후보 지지율이 그 정당 지지율보다는 좀 상회하는 것은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 안에도 계속 뭐 조사는 하시는 거죠. 네, 조사는 공표만 안 할 뿐이고. 그렇죠. 네. 심지어 예전에는 투표 당일날 조사를 한 후보도 있고 네. 정당도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네,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들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나타났고요. 네. 또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빨간색 점퍼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거나 네. 또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까지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네. 안철수 후보도 이탈하지 않았고 사실 금태섭 후보는 이미 그 이전에 단일화가 됐고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붉은색 점퍼를 입든 말든 사실 큰 컨벤션 효과는 금태섭 후보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이게 빨간 넥타이를 입고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일단은 큰 분열 없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국민의힘 측과 그리고 국민의힘 힘을 바라는 당선되길 바라는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벌써 뭐 2012년 얘기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를 뭐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거의 한 10년째 따라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의식을 한 건지 즉각 공동선대위원장 수용하고 바로 또 국민의힘 의총까지 가고 이거는 뭐 약간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뭐 안철수 지금 대표로서도 이번에 뭐 단일화에서 이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이후에 이제 정치 일정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뒤따라올 좀 후폭풍이 좀 클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게 지금 뭐 순종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은 이 단일화에서 패배한 후보의 지지율이 승리한 후보의 지지율한테 얼마나 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네. 근데 언론에서 좀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그 안철수 그 대표를 지지했던 그 여론 중에 한 50% 정도만 절반 정도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 그 여론조사 그 단일화 효과가 지금 이제 1+1이 이제 2가 아니라 지금 1.5 정도 나온 상황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설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안철수 후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 여론조사 뭐 단일화 협상 가운데 안철수 이제 당시 후보가 내가 단일화 후보로 되지 않더라도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약속은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찍 빨리 국민의힘과 어떻게 같은 행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됐던 것은 아닌가. 네.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 10번 정도 박수를 받았다. 보도에 나오고요. 10번이나.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제가 지금 할 일은 오세훈 후보 승리로 이끌어서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네. 라고 했고 두 번째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합당 언제 할 거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네.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다 안 한다 아직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 하더라도 승리로 이끌거나 승리로 이끌지 않더라도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안철수 영향력은 줄어들되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네. 약간 뉘앙스가 그전에는 합당 뭐 추진 바로 할 것처럼 보이다가 오늘은 절차를 밟겠다. 뭐 네. 당원들의 뜻을 얻어서 뭐 이런 약간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톤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사실 정치권을 좀 취재하면서 보면은 이 합당이 단일화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어렵죠. 과정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또 오히려 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그 정치 세력이 패배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른바 이제 정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합집산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정계 개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뭐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이제 포지션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사이라는 포지션이 있던 건데 네.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변수가 새로 생긴 데다가 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승리를 거두면 또 이 지지율에 좀 반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이제 대선 후보군이 발견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합당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큰 변수는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권을 생각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유턴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변수였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이 아직은 제3지대 등장이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가게 더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자당 후보를 내세워서 안철수 후보를 한번 이겼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가 해서 자당 후보를 통해서 만약에 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완전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거고 대선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당 후보가 본 후보가 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과 어설프게 합당을 해서 네. 져버리면 사실상 정치 생명은 지금도 사실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 또 원웨이 인사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함께 거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제3지대 원샷 단일화를 지금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듯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도 아마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상 안철수 후보는 들어가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것이. 네. 네. 근데 이 제3지대라는 것도 아마 그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한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번에 뭐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 거대 양당의 조직력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하죠. 네, 엄청나구나라는 거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본인이 또 느꼈을 거고 뭐 게다가 또 이 제3지대에서 사람들을 규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이제 검증을 받지 않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날지 모르고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을 모으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라고 평가를 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제3지대라는 것도 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좀 국민의힘을 좀 문을 좀 두드려는 그런 생각도 뭐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뭐가 계속 나오네요. 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건물을 재산 신고 당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박형준 후보 이제 신고 재산이 더 많아졌는데요. 네. 이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박형준 후보는 이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있는 이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이 네.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됐다라면서 그 어제 변경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변경 신청에 따라서 이 박형준 후보의 재산이 45억 8,4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48억 2천만 원 정도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이 박형준 후보 측은 이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서 실수로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납부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서 실수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핑계죠. 이게 네. 2017년 준공 건물입니다. 네. 4년간 미등기 상태. 그러니까 애초에 지어진 목적은 무슨 미술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대로 놔둔 상태인데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부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지에 대한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누락인지 아니면 정말 신경을 안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실수, 네.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산 신고하고 나서 재산 신고 수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였는데 만약에 어제 수정했다면 네. 사실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누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아마 해명이 더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하고 넘어가고 일정 정도의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이 후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신고 누락은 물론 이게 실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관위에서도 이걸 조금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 이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더군다나 이게 뭐 저기 안 보이는데 정말 그 오지에 있는 땅 이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 뭐 누락했다 실수로 이게 될까요? 설명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납득이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이 뭐 한 500채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쨌든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많진 않아서 오히려. 네. 네. 게다가 이제 뭐 통장을 뭐 이렇게 좀 잔금이 남아 있는 통장을 누락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게 건물이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는 좀 사람들이 글쎄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부산 정가에서는 뭐 이 재산 신고 누락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한 행위다 좀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이 행위는 또 당선 무효형까지 또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선관위 부산시 선관위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선관위의 기준은 그겁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재 45억이 48억 정도 이제 2억 3천 정도 증가했는데 네. 만약에 2, 30억이 늘어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가 있으나 부산시 선관위 입장에서 수정기관에 제출을 했고 그 금액이 비록 2억 3천이긴 하지만 네. 박형준 본인 신고한 큰 재산에서 크게 많이 이제 또 틀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네. 그거에 비해서는 주의나 네. 경고로 넘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산시장에 후보 등록을 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마 명명백백하게 부산시 선관위가 얘기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박형주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LCT 그 분양 위아래층 네. 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조형물 문제부터 해서 지금 MBC가 어제 단독으로 해서 이 문제가 또 발각이 됐고요. 네. 또 JTBC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또 거론하고 있죠. LCT의 이제 공공조형물이 바깥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LCT 내부에 있는 모든 조형물이죠. 28억 상당을 네. 모두 이제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인 네. 조모 씨의 화랑에서 발주했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력이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맡긴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특혜, 네. 일감 몰아주기였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그렇게 흔히 말하는 LCT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해운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한 곳에서 한 곳에만 몰아주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나 세계적인 업체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처음에 조형물 받은 작가는 세계적인 사람이지만 발주한 업체는 세계적인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한 곳으로만 갔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딱 그냥 한 건 따로따로 되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다 LCT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네. 그 분양부터 해서 앞에 조형물 내부 28억에 해당되는 그런 미술품 등등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국회 사무총장 당시에 그 네. 레스토랑도 특히 의혹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LCT 그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박형준 총장이 제28대 국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네, 네. 2014년부터 16년까지였는데 그 당시에 그 국회 의정관 6층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죠. 거기 이제 들어갈 때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을 했는데 이때 유찰이 될 수는 있지만 3차 최종 보고서를 낼 때 사업자 증명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메뉴판도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식도 없이 입점이 됐다는 거예요. 메뉴판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입점을 하는데 네. 시식 한 번 없이 입점이 됐다라는 네. 것 자체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오는 몇 가지 세금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 네. 세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라는 공간에 저도 사실은 그 레스토랑 한 번은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뷰도 좋고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네. 최근에 언론이 찾아갔을 때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예약이 1, 2주간 밀려 있다라는 그 레스토랑 직원의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찰이 되고 나서 아무리 유찰됐다 하더라도 3차로 들어갈 때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회인데.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업체밖에 선정을 못했다. 여기까지는 그냥 굳이 이해를 하더라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전기수도 냉난방비 이거 네. 안 낸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2차가 유찰돼서 3차에서 좀 그 커트라인을 좀 조건을 낮췄다라는 완화했다. 게 네네. 이제 주장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국회에 왜 그 레스토랑이 들어와야 되는가부터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네네. 게다가 지금 뭐 거기에 이제 뭐 전기료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국회에서 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가끔 같습니다. 이제 국가가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세금이나 이런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독립유공자라든지 특정한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네. 납득할 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왜 하필 이게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함부로 매지 말라 이런 그런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무총장 당시에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와 또 친분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또 거기에 또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걸리는 거죠. 네. 네. 그냥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회사도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 회사의 대표가 또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와 또 친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붙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이제 공직자로서 네. 밝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이 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개정안은 LH 등 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이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뭐 전 직원들이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에는 이 취득 일자 그리고 취득 경위 그리고 그 땅을 얼마에 샀고 또 그 돈을 어떻게 또 모았는지 네. 이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직원들이네요.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든 네네. 직원들이 해야 된다. 재산 등록 의무화 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차명 거래를 이용한다면 또 찾아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명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완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영란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네. 몇만 원 이상 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기대 효과를 당시 이 법안의 최초 발의자였던 당시 김영란 대법관은 돈을 받지 말라라는 것보다 내가 돈을 받지 말아야 할 핑계를 공론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이 있습니다. 관객 때문에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장치를 마련을 해준 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산 등록 의무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면서 소속 직원이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일단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네. 향후 차명 거래에 대한 부분에도 분명히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차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까지 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압도적으로 찬성률도 높았고 기권 그렇죠. 설명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 법안이 후속 법안 발의됐을 때 금방금방 통과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모두 다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취득 경위, 소득 원 이런 걸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하기도 조금 더 어려워진 환경 조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 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광분 형진입니다. 네, 검색 형진이 광분 형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광분할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렇지는 않고 오늘은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아, 오늘은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요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라디오만 틀면 나와요. 네. 예, 벚꽃 구경 온라인에서 만나요인데요. 이게 원래 코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다가 네. 야금야금 저 월요일 금요일 다른 코너가 되면서 네. 간절해졌어요. 노래라도 해야 되겠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벚꽃 구경. 아, 그래요. 이거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죠, 다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가 최소 규모로 축소가 되고요. 뭐 진해 군항제가 또 취소가 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새봄을 맞는 일정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피로감이 좀 국민 모두가 극심하잖아요. 네. 올해도 시민들은 그야말로 좀 빼앗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윤중로와 송파구 석촌호수가 이번에도 폐쇄가 됩니다. 최소 규모라는 거는 하긴 한다라는 건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예, 어쨌든 올해도 폐쇄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건 아무도 못 보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두 개 모두가 통제가 되는데 네. 여의도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자체는 하지 않는데요. 네. 추첨에 한해서 3,500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꽃 구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다는 의미고요. 네.
봄꽃 산책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인데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봄꽃 산책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간격으로 7차례 운영이 됩니다. 한 번에 행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100여 명, 7일 동안 최대 3,500명이 참가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벚꽃 구경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네. 외적으로는 다 통제가 됩니다. 일단은 윤중로 같은 경우는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 통제가 되는데 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통제가 되고요. 석촌호수도 개화 기간에 폐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4월 1일부터 1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출입을 막고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는 출근하거나 산책 등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좀 진입로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벚꽃은 컴퓨터 모니터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와 석촌 호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좀 즐길 수 있는데요. 네. 윤중로 같은 경우는 가상의 봄꽃 축제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가상의 봄꽃 축제장의 입장에서 뭐 벚꽃잎도 클릭하고 네. 여러 가지 미션들이 또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꽃 종류별로 뭐 클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오. 실제 좀 벚꽃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봄꽃 온라인 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봄꽃 축제 한정 아트 상품을 또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석촌호수 벚꽃길 역시 유튜브 송파 TV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벚꽃 감상 기회를 제공할 온라인 벚꽃 중계도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7일 동안 3,500명 예. 아쉬워하는 분들 많겠어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꽃 구경만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사 먹고 그렇죠. 뭐 기념품도 사고 이런 예. 소소한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축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일 동안 3,500명만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쉬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를 두고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추첨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이 가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나도 가고 싶다 등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반대로 연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티켓팅을 하느냐, 전면 통제가 맞다 이런 반응과 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거냐, 추첨에서 떨어지면 박탈감만 느낄 것이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추첨이 가장 공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분들이 혹시 이거를 비싸게 재판매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오. 이 관람 기회를 얻은 분들이 웃돈을 얹어서 대판을 리셀을 할 것이다 이런 또 네네. 예측들이 나왔는데 네. 실제 네티즌들은 나중에 중고 사이트에서 사면 되지. 뭐 음. 웃돈 주고 삽니다. 네. 얼마면 돼.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얼마면 돼.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있다며 네. 이상 거래로 얻은 티켓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웃돈 주고 거래되는 그런 우려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확인 절차 우리나라도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석촌호수 다 대부분 못 가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라도 보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를 관람하고 싶으시면 네. 인터넷에서 여의도 벚꽃 축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사이트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의 봄꽃 축제장에 참여하실 수 있고 네. 석촌호수 벚꽃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네. 유튜브 송파 TV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마음 좀 온라인으로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꽃을 구경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검색형진 방송인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서울시장 판세 분석 김용우 전 의원과 함께 하고요. 구미 여아 사망 사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명랑시사의 품격을 담당하는 품격 있는 정치토론 시간입니다. 영수회담인데요. 오늘은 수가 빠지고 그냥 영회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이 급한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박 위원장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단독으로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야권 뭐 소식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김용우 의원님께서는 오세훈 후보 이렇게 단일화 후보로 될 것이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우셨습니까? 조금 느낌은 있었는데 네.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워낙 이제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잖아요. 네, 바뀐 얘기가 안철수 많이 나왔죠. 후보하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그 역시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인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은 많이 보였습니다. TV 토론 때도 보면 네. 역시 그 경험이 좀 많고요. 안철수 후보도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오세훈 후보가 역시 그 제1야당의 힘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또 의원들 네. 또 당원들의 그 측면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런 게 작용했을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는 분은 1년 남짓한 임기란 말이에요. 일단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아마 그 시민들이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보면은 그 타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상당히 좀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했다? 네. 신사적으로 그래도 그 걸어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그 내부 관계자를 인용한 걸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디테일에 강하더라. 그래서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우리한테 좀 편하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어쨌든 서울시장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디테일이 예. 좀 있겠죠. 예. 오늘 그 안철수 이제 대표죠. 빨간 넥타이를 주로 이제 빨간 넥타이 잘 안 하고 파란색 넥타이 뭐 이런 걸 주로 했던 것 같은데 평소에 안 하던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총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합류를 했죠. 네.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순항 내부적으로 좀 이번엔 정말 할만하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그 분위기가 저는 뭐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로 어제 단일 후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단일화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첫 그 단추가 꿰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돕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중도층에 있는 그 민심, 표심을 얻으면 이번 선거는 저는 무난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뭐 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처럼 이번 선거 다 이긴 선거다라는 얘기는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차마. 네. 예,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실력과 겸손, 포용 이런 자세로 끝까지 선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끝난 게 아니죠. 전날까지도 예. 모르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드리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안철수와 오세훈의 싸움이 아니라 안철수와 김종인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뭐 김무성 뭐 이재호 이 중진들은 또 김종인 비대위 원장 빠져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죠.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전략이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시 노련함은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역할이 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던졌던 발언들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옳지 못하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예.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 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역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했던 발언들은 뭐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다 또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대단한 게 오늘 또 바로 의총장, 국민의힘 의총장에 온 게 아니라 이제 광주를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 어떤 행보를 보면 역시 상당히 그 민심을 잘 알고 굉장히 길게 본다. 그런 통찰력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제가 할 수가 있죠.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 바로 광주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주행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 처음 이 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도 그랬고 줄곧 호남 민심의 호소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거이든지 간에 호남 민심을 얻지 않으면 선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네네. 아마 그런 마음에서 오늘 곧바로 후보 단일화 이후 그 이튿날인 오늘 광주를 다시 찾았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르게 평가하는 이런 또 목소리도 들려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 행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광주를 찾아도 왜 왔냐 그러고 또 안 가면 안 간다 그러고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히려 국민의힘 의총에서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 것보다는 광주를 찾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그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면에서는 저는 높이 삽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총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당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또 큰 그 행보를 하는 게 맞고 또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총장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수죠.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게 묘하더라고요. 딱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마주칠 적에 서로 이제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마침 어디 가시는 바람에 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는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짜여진 각본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4월 7일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당선되는 게 급한 불이고요. 네네. 아마 그 오세훈 후보를 열심히 도울 겁니다. 앞장서서 도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그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쉬지 않고 신발끈 다시 매고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거는 아마 오세훈 후보를 열심히 도와줘야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아주 전력 투구를 할 것이다. 안철수 당대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단일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공동 뭐 정부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민의당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 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결국 반문 세력의 그 연대 차원에서 그 합당이 저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어쨌든 합당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더더군다나 이제 상황이다. 네. 아직은 외곽에 있는 그 법조계의 풍우나 네네.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이 또 어떤 그 연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세훈 후보 얘기를 좀 해보죠. 뭐 같은 이제 당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요. 구구 정치인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지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시는데 워딩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강성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리고 특히 정강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했던 그 영상이나 발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극우 정치인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토당토 않죠. 극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많은 분들 일단은 정광훈 목사가 모아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 그 교회 쪽 사람들도 있겠죠. 신도 쪽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제가 봐도요.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이 국정이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그 여러 가지 뭐 부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울분을 토하시면서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극우가 아니잖아요. 나라 걱정해서 나간 분들이고 그리고 네. 선거의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뭐 내곡동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흑색 네거티브전이다 봐요. 오히려 이 지금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정의당 의원님들이 혹시 비판을 하면은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의 그런 뭐 내곡동 문제 이런 걸 문제 제기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저도 좀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그 토지도 아니더라고요. 51년 전에 그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한 그 땅인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이미 개발지구로 협의가 시작됐던 문제여서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그러면 그 토지 보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지금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서류, 뭐 문건 이런 거를 들고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각이 됐고 다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은 그 오세훈 후보 측의 설명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처음에 조금 네. 이제 본인 스스로도 조금 혼동했다 얘기는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이 그 정답이라고 봐요. 조금 혼돈스러웠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처 그렇게 많이 생각을 사실 못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그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지금 어떤 그 전세는 오히려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 저희는 뭐 민주당이 계속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거티브를 해주면은 선거에 있어서 저희가 뭐 꼭 불리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네. 크게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선거 때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한 네. 흑색 선전, 선전, 선동 이런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하지 말아야죠. 정책 가지고 논쟁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시간이 예.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 벌써 다 됐습니까?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 빠진 구미 3세 여아 사건, 경찰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석 씨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의혹 풀리지 않고 있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꽤 시간이 흘렀는데 딱히 밝혀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글쎄, 일반적인 피의자의 태도는 아니다. 보통 보면 DNA 같은 이런 의심이 거의 오차가 0% 가까운 이런 증거를 들이대면 네네. 자백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백을 끝까지 이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리적으로는 좀 설명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석 씨가 이 출산이 임박했던 당시에 평소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당시 셀프 출산 준비 이런 단어를 검색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이나 조산사 없이 홀로 출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색을 한 것만으로 이제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딸도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네.
뭐 법정에 가서 딸 때문에 검색해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그것 역시도 허물어지는 진술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검색을 언제 했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은 임신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이 엄마가 사는 연립주택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딸은 이미 6개월 출산 전부터 산부인과를 아마 다녔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딸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주치의도 정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셀프 출산을 검색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네. 그런데 그 셀프 출산이라는 걸 검색했던 시점이 네. 출산에 임박한 시점이라면 사실은 딸 때문에 검색한 건 아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어차피 병원에 갈 거라면 딸의 경우에는 네. 딸은 이미 위치가 다 병원도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당시에 검색을 했다거나 또는 생각보다 뭐 신체 사이즈가 큰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거나 또는 뭐 유아용품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함께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출산을 예상하고 한 행위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중에 가장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진술은 남편이 네. 그러면 아내의 그렇게 체형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네. 주장인데 네. 네. 그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같이 뭐 침실을 공유하는 남자가 아내가 그렇게 신체 비수가 큰 옷을 입을 정도로 체격이 변화하는 거를 네. 모를 수 있겠는가 그것도 네. 사실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남편 진술도 의심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지금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에 딸이 네. 전 사위죠. 이혼을 했으니까. 네네. 그 전 사위가 자기가 아이를 보러 갔더니 그 보통 보면 출산 후에 영아에게 띠지를 손목에다가 채워놓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근데 문제는 띠지가 잘라져 있었다. 그게 지금 훼손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의로 자르지 않고는 그게 저절로 그렇게 잘리지가 않아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아이가 만약에 하나 바꿔치기가 된 시점을 굳이 추정하라면 이게 병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딸을 간병한다는 미명 아래 이 친정엄마가 네네. 무엇인가를 시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제 임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그게 없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석 씨라는 사람의 이제 거짓말은 상당히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이 남편이나 아니면 딸과 입을 맞춰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죠. 그런 네. 것들이. 경찰이 인근 산부인과 1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록을 못 찾은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네. 과연 그 병원이라는 데는 일단은 합법적인 뭐 어떤 그 시스템 내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의문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통 검색을 하면 셀프 출산만 검색이 되겠습니까? 네네. 셀프 출산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병원을 가지 않고 출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출산을 하는 경로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색을 한다는 과정은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경로와 뭐 연결이 될 개연성 같은 거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좀 그렇다면 음성적으로. 네네. 과연 병원일까 그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들만을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 말고 합법적이지 않은 이제 출산을 하는 경로들을 모두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심지어는 사이버 수사 팀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불법 입양과 연관된 일들이 뭐 사이버 공간상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탐색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 석 씨와 김 씨, 딸인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전제인데
이게 워낙 뭐 99.99% 나와도 석 씨가 계속 부인을 하기 때문에 혹시 애초에 2명이 아니라 아이는 1명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럴 개연성은 굉장히 낮고요. 만에 네.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진짜 국가수의 음. DNA 검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가능성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검에서 DNA 검사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가 1명이었다라는 어떤 전제는 그렇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 석 씨는 물론 그 아이를 낳고 딸인 김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위가 과연 자신의 부인이 임신한 게 아닌 부분에서 장모와 장인과 함께 거짓말을 해줬을 거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현재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위는. 네. 이미 이혼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결국은 집을 나왔던 상태고요. 지금 그 딸이라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이 경찰은 아이 출생을 2018년 1월에서 3월경으로 예상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석 씨는 2017년 12월까지 회사에 다녔고 당시 동료들도 임신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석 씨가 임신 거부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일단 임신 거부증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설해마을 사건처럼 네네. 본인이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억압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신을 한 것조차 또는 출산을 한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임상 상태를 네. 추정하는 이제 그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을 못한다면 뭐 해리성 기억 상실 정도를 추정할 만한 이런 증상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기억 상실이 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께서 석 씨가 더 큰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더 큰 범행이라면 어떤 범죄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까지 제가 지금 이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셀프 출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는 아마도 셀프 출산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이제 어떤 경로 출산을 원치 않는 출산이니까 셀프 출산 같은 거를 검색을 할 거고 그러면 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검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되는 경로가 검색이 함께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합법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그러면 결국은 불법으로 지금 어떤 경로, 불법 입양과 연관된 그런 경로까지 다 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애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제 딸 김 씨가 본인은 자신의 자식으로 알고 키웠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인 석 씨의 딸이었다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2명 다 지금 구속됐습니다. 온 가족들이 말을 맞춘 건지 아니면은 가족의 일부는 또 부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당시에 이 그 전 사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서 본인이 의심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띠지가 찢어져 있었다, 네. 절단돼 있었다 이런 진술이었던 걸로 보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좀 의심할 대목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보통 자기가 엄마고 진짜 딸인 줄 알고 너무 이쁘게 지금 SNS상은 아이가 굉장히 잘 관리된 모습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엄마라면 일반적으로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문을 잠그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아이가 사망한 경위를 보면 아이와 애착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딸조차 뭔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을 맞춘 거라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비밀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셋이 다 누군가는 깨트리기 시작하면 아마 너무 쉽게 얼음이 확 이렇게 다 쪼개지듯이 네네. 그렇게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진실을 털어놓도록 검찰에서 얼만큼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거의 뭐 중요한 이제 그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네. 심리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거되는 정보들, 디지털 정보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로 지금 누군가는 털어놓도록 이렇게 수사의 그 방향을 설정을 이미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참 질문 드리기도 뭐하지만 이 친딸에게 대리모를 시킨 것이라는 추측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뭐 O다 X다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